네, 안녕하세요. 아르테 미술사 시간입니다. 오늘 편은 부자화가 가난한 화가에 이어지는 한 세 번째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제목은 독을 위조범 미켈란젤로입니다. 예, 미켈란젤로가 왜 독을 위조범이냐고요? 그것도 돈 벌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물론 미켈란젤로는 살아가면서 그렇게 돈이 아쉬웠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그런 그 일을 맡겼던 피렌체 집안에서, 피렌체의 메디치 집안에서 이 미켈란젤로한테 줄 뭐 계약금이라든지, 물론 계약금 미리 치르고 들어갔겠지만 후에 지불해야 될 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시때때로 늦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켈란젤로가 태어난 집에서 그 미켈란젤로의 가문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잘 살지 못했는데 욕심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돈을 벌고 있었던 미켈란젤로에게 항상 뭔가 요구를 끊임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금전적으로는 좀 허덕이는 편이었대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어떤 사치스럽거나 부유한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런 가족들의 성화 그리고 이제 줄기차게 그 늦어지는 어떤 대금의 유예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요.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가 했던 과외 일이겠죠. 과외 일 중 하나가 뭐냐면은 그 로마나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그 고대의 그 조각품들이나 이런 예술품들이 자주 발굴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로마 같은 경우는 지하철 공사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했다면 뭐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럴 정도로 이 고대 유물들이 잔뜩 묻혀 있었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때는 이제 고전지의 붐을 타고서 고대 로마나 그리스의 모방 조각 같은 것들을 많이 발굴을 해냈었는데 특히 이제 미켈란젤로가 이 발굴 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1506년에 그 로마에서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발굴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라오콘이라고 하는 고대 로마 시대의 가장 유명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모나리자나 사모트라트케의 니케만큼 유명했던 예술 작품을 발굴해낸 이도 미켈란젤로였고요. 이 미켈란젤로는 이러한 작품들을 발굴해내고 고대 작품들의 그 굉장히 뛰어난 어떤 예술적 기량이라든지 이 완성도라든지 혹은 인체를 다루는 특수한 어떤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나 혹은 해부학적 정확성 뭐 기타 등등을 갖다가 보고 많이 이제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는 이제 여기서 꾀를 낸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그러니까 예술 작품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대의 골동품도 아닌데 자신의 조각품을 땅에다 묻어놨다가 뭔가 발견했어요 하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땅을 팝니다. 그리고 자기 조각품을 꺼내면서 이게 고대의 조각품이다 라고 속여서 팔아넘기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고대 조각품이 땅속에 묻혀 있었다 온전히 이렇게 발굴이 되면 괜찮겠는데 이게 시간의 문제도 있고 또 사람들이 다루다 보면 좀 깨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조각이 나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럴 경우에 미켈란젤로는 그것을 수리해주면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쓴 글이 있어서 한번 이 글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이미 살아있을 때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추앙을 받는 예술가였어요. 그 추앙을 받는 예술가였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이 사람들이 미켈란젤로를 가리켜서 그냥 미켈란젤로 이름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디빈의 미켈란젤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신과 같은 뭐 신적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이었겠지요. 이렇게 이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라파엘로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르네상스의 트리오를 이루고 있었었죠. 그리고 이 둘과는 달리 계속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피렌체와 로마를 오가면서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견인했던 굉장히 독보적인 예술가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렇게 알려진 거에 비해서 그 실제적인 삶은 매우 이제 고단했다, 힘들었다, 그러니까 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이미 그 후대에
수많은 전기문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전기문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조르조 마자리라는 사람이 쓴 예수가 열전이고요. 하나가 프란체스코 홀란다라는 사람이 미켈란젤로를 위해서 쓴 전기문이 있습니다. 이 전기문을 살펴보면 그의 경제적인 상황과 일상적인 삶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몇의 일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자기 성격도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고요. 또 경제적으로 무능했던 가족들을 위해서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평생 동안 이런 부담감들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 미켈란젤로는 그 위에 언급했던 그 전 시간에 언급했던 베네치아 화가들과 같이 그러니까 어떤 자유로운 시장에 진출한 예술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는 후원자나 의뢰인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삶을 살았고 그들의 후원금, 혹은 지원금, 혹은 작품 제작비 이런 따위들을 받아서 그 일상을 영위를 했던 것인데요. 물론 이제 보수는 당시에 그 물가 수준이라든지 혹은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자면 굉장히 천문학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보수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티치아노나 이런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뭐 돈을 달라 조명을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묵묵하게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터지면 술 먹고 사건 치고 막 그런 사고를 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자면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나 뭐 이런 것들을 그리기 위해서 이 책정된 금액이 3천 두카트 정도였던데 3천 두카트 정도라면은 제가 계산할게요. 그냥 얼핏 계산해서 지금 강남 아파트 한 두세 채 사는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돈을 받고서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한번 그 신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 율리우스 2세 교황에 의해서 그 다음에 무덤 조각, 그 다음에 천지창조를 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이게 이제 5년에 이르는 대사업이었고 매월 작업 비용만 100두카트가 지불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3,000두카트 받아가지고 매월 100두카트씩 이게 조수도 써야 되고 뭐 어떤 기재 장비 같은 것도 사야 되고 뭐 그림을 그리는데 뭐 자기 노동비까지 챙기려고 했다면 이미 적자 인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지창조를 그리는 작업이 간혹 폐업 상태에 빠지기도 했고 이게 작업이 또 안 되니까 또 교황이 그를 때리기도 해가지고 교황하고 싸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작품을 갖다가 고대의 작품이다라고 속여서 이제 판매를 하거나 그러니까 수집가들을 속여가지고 이 작품을 갖다 그들한테 넘겨주곤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앞머리에 보시는 잠자는 큐피드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이제 원래는 이제 로렌조 메디치 가문의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제작되었는데 이것을 고대 유물이라고 사칭하면서 미켈란젤로가 높은 가격에 팔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러한 그 위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나쁜 사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해줬던 것이고요. 실제로 본다면은 미켈란젤로의 손재주는 고대의 조각가들의 그것을 훨씬 넘어가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미켈란젤로의 작품이건 뭐 고대 작품이건 뭐 별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묻어놨던 작품을 꺼내와가지고 당시에 발다자레 네 밀라네제라는 그 미술 판매상한테 이 작품을 갖다가 보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갖다가 리아리오 추기경한테 200 황금 두카트를 받고 팔았다라고 되어 있었고 미켈란젤로에겐 겨우 수고비로 30 황금 두카트를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중개상이 한 85% 챙겨 먹은 거죠. 이런 식의 어떤 사기들이 이 시기에도 왕왕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고대 미술품, 고미술품에 대한 위조와 매매가 공공연히 이루어졌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특히 르네상스에서 이 고전주의의 취향이 사회의 어떤 주종을 이루면서 사람들은 고대 아니면 고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소유하길 원했고요. 그리고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커져 있었고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자기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미켈란젤로의 이 하나의 예같이 마치 골동품인 양 속에서 팔거나 했던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마지막 일생을 좀 살펴보면 그가 이런 일들을 하고 굉장히 그 르네상스의 굉장히 큰 일들을 도맡아 했으면서도 그렇게 큰 부를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죽을 때는 좀 쓸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집안의 부채를 열심히 갚느라고 자기가 이제 쌓아둘 이렇게 재산이 없었던 것도 사실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미켈란젤로 고대 작품 위조범이라는 제목의 강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